네, 굿모닝 YTN 3부 이어갑니다. 성남FC 후원 의혹으로 어제 오전 검찰에 출석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2시간 만에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습니다. 이 대표는 검찰이 자신을 기소할 게 명백하다며 결국 법정에서 진실이 가려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보도에 김태원 기자입니다. 12시간 만에 검찰 조사를 마치고 나온 이재명 대표는 충실히 소명했다면서도 검찰이 자신을 기소할 것이 명백하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법정에서 진실이 가려질 것입니다. 오늘 제시되는 여러 자료들을 봐도 제가 납득할 만한 그런 것들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 대표는 제3자 뇌물공여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성남시장으로 있던 지난 2014년부터 2018년 사이 두산건설과 네이버 등 기업 6곳의 현안을 해결해주는 대가로 자신이 구단주로 있던 성남FC 후원을 요구해 모두 160억여 원을 내게 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이 대표를 상대로 성남FC에 후원금을 낸 기업들이 각종 인허가 때 부정한 청탁을 했는지, 후원금이 대가성이었는지, 이 대표가 후원금 모금 과정에 관여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추궁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대표는 미리 준비한 서면 진술서를 검찰에 제출하고 검찰의 질문에는 대부분 서면 진술서 내용으로 가름한다는 식의 답변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면서도 일부 질문에는 의혹을 부인하는 취지의 구체적 답변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성남시의 적법한 행정과 성남FC 임직원들의 정당한 광고 계약을 관계도 없는 데 서로 엮어서 부정한 행위처럼 만들고 있습니다. 검찰은 네이버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성남시 민원 문건과 성남FC 후원을 요구받았다는 기업 관계자들의 진술이 부정한 청탁을 뒷받침한다고 보고 이 대표의 제3자 뇌물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서면 답변서와 진술 내용을 검토해 조만간 이 대표의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이처럼 현실화된 제1야당 민주당 이재명 대표 소환에 1월 임시국회도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본회의 소집 여부부터 지난해 일몰 법안 논의까지 현안이 쌓여 있지만 여야는 여전히 평행선입니다. 보도에 김승환 기자입니다. 1월 임시국회가 시작됐지만 국회는 사실상 개점 휴업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북한 무인기 현안 질의 등을 위한 본회의 개최를 요구하면서 국민의힘이 요지부동이라고 질타했습니다. 국민 삶을 통째로 위협하고 있는 안보, 경제, 민생 위기 대응보다 정부의 무능을 가리는 것이 우선이라는 의미입니다. 국민의힘은 12월 국회가 끝나자마자 회기를 바로 시작하는 건 이재명 대표와 노웅래 의원에 대한 방탄용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제1야당 대표라는 방탄으로 국회를 뒤흔들며 정부를 공격하고 거대의석이라는 무기로 자신에 대한 수사 방어에 당력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본회의를 열지 결정할 김진표 의장은 여전히 여야가 합의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김 의장은 오는 12일 동남아 순방도 앞두고 있어 이번 주 본회의 개의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지난해 처리하지 못한 화물차 안전운임제, 8시간 추가 연장 근로제 등 일몰 법안 논의도 여전히 지지부진합니다. 제도의 근본적 개선에 적극 나서달라고 절규하고 있는 사정입니다. 민주당은 조속히 연장 근로제의 입법을 위해서 협력해 줄 것을. 자기네들이 통과시킬 법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걸 안 하고 국회도 안 열겠다는 게 이해가 안 돼요. 1월 임시국회를 바라보는 여야의 시선은 극명히 엇갈립니다. 이재명 대표 조사 뒤 체포동의안까지 국회에 넘어온다면 방탄국회 논란이 격화하며 정국은 더욱 급냉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성남FC 후원금 의혹 검찰 소환 조사 다음 날인 오늘 자신의 지역구가 있는 인천에서 민심 탐방을 이어갑니다. 이 대표는 오늘 오전 민주당 인천시장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한 뒤 인천신항과 전통시장을 찾는 경청 투어 일정에 나섭니다. 저녁에는 지역구인 인천 계양구에 있는 호텔에서 국민보고회를 열고 당원들과 지지자들 앞에서 검찰 조사 소회와 향후 대응 방안 등을 밝힐 예정입니다. 쌍방울 그룹 비리 의혹이 불거지자 해외로 도피한 쌍방울 전현직 회장이 태국에서 모두 검거됐습니다.
검찰은 태국 관계당국과 협력해 신속하게 송환할 방침이라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이들이 현지에서 송환 거부 소송을 낼 가능성도 있어 언제 국내 들어올지 미지수입니다. 보도에 한동호 기자입니다.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붙잡힌 건 태국 빠툼타니에 있는 골프장입니다. 현지 경찰 주재관이 첩보를 입수한 뒤 태국 경찰 이민국이 붙잡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해 5월 출국한 지 8개월 만입니다. 김 전 회장 검거 당시 지난해 초 해외로 도피해 체포영장이 발부된 양모 현 회장도 함께 붙잡혔습니다. 김 전 회장이 붙잡힌 건 공교롭게도 자신이 연루된 변호사비 대납 의혹의 당사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에 소환된 날입니다. 이 대표가 과거 선거법 위반 의혹 사건으로 재판받을 때 쌍방울이 거액의 변호사비를 대신 내줬다는 의혹인데 현재 수원지검이 수사 중입니다. 김 전 회장은 지난해 6월 검찰이 쌍방울그룹 본사를 압수수색하기 전 출국했는데 당시 검찰 수사관이 쌍방울 측에 수사기밀을 유출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김 전 회장은 이 외에도 배임, 횡령, 불법 대북 송금 의혹 등 쌍방울그룹을 둘러싼 여러 비리 의혹의 핵심 인물입니다. 검찰은 향후 태국 관계당국과 협력해 신속하게 송환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지만 비슷한 전례를 보면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김 전 회장처럼 검찰 수사 직후 해외 도피한 쌍방울 재경 총괄본부장은 지난달 초 태국 경찰에 체포됐지만 현지 법원에 송환 거부 소송을 내 아직도 태국에 머물고 있습니다. 조기 송환 난항 전망에도 김 전 회장의 신병 확보가 가시화한 만큼 쌍방울을 둘러싼 여러 의혹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한동우입니다. 중국이 우리 국민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을 중단했습니다. 우리 정부의 중국발 입국자 검역 강화에 대한 보복 조치인데 정부는 유감을 표명하면서도 긴밀히 소통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신현준 기자입니다. 중국이 우리 국민의 중국행 단기 비자 발급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주한 중국 대사관은 소셜미디어 공식 계정을 통해 중국 국내 지시에 따라 주한 중국 대사관과 총영사관은 우리 국민의 관광이나 사업, 방문 등을 위한 단기 비자 발급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는 한국이 중국에 대한 차별적 입국 제한 조치 취소 상황에 따라 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국 측이 중국 측에 대한 그런 입국의 차별적인 조치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도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서 한 거죠. 앞서 우리 정부는 중국에서 코로나19가 급격하게 확산하자 중국인의 한국행 단기 비자 발급을 제한했습니다. 또 입국 전 코로나 검사와 입국 뒤 PCR 검사 등을 의무화하고 항공편 추가와 증편 또한 제한을 뒀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중국의 조치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앞으로도 우리 정부의 입장을 다시 한번 중국 측에 전달하고 긴밀히 소통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정부의 중국발 입국자를 대상으로 한 방역 강화 조치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근거에 입각해서 내린 조치입니다. 앞서 한중 외교부 장관 전화 통화에서도 중국은 우리의 조치에 우려를 표했고 우리 측은 중국발 입국자의 확진 비율이 높아 조치 완화는 시기상조라고 설명해 이견을 보였습니다. 중국이 해외 입국자의 격리 제한을 푼 지 이틀 만에 우리 국민의 단기 비자를 제한하면서 한중 간의 관광이나 교류 활성화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YTN 신현준입니다. 네, 이처럼 최근 한중 관계는 여러 곳에서 파열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은 우리나라를 겨냥해 비자 발급을 제한하는 이번 보복 조치에 대해 대등한 조치라고 주장했습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중국이 여러 차례 예고한 상응 조치는 결국 한국을 겨냥한 게 돼버렸습니다. 仍执意针对中国采取歧视性入境限制措施，对此中方坚决反对，并采取对等措施。 박진 외교부 장관과 친강 신임 중국 외교부장의 첫 통화에서 쓴소리부터 오간 배경입니다. 우리 정부의 조치에 대해서 박진 장관이 그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그 근거에 입각한 것이라는 걸 갖다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 이 밖에도 최근 한중 관계는 여러 곳에서 파열음을 내고 있습니다. 지난 연말 우리 국회의원들의 타이완행을 두고 중국은
무단 방문이라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서울의 한 식당이 중국의 해외 비밀 경찰서라는 의혹도 양국 간 앙금으로 남아 있습니다. 秘密警察事件之前，东方明珠还是一个正常营业经营的场所。事件出现之后，就成了众矢之的。 한국인에 대한 비자 발급 제한은 중국에서도 검색어 1순위였습니다. 미중 대결 구도 속에 더 복잡하게 꼬인 한중 관계, 국민 감정의 골마저 깊어지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새해 첫 해외 순방으로 아랍에미리트와 스위스를 6박 8일 동안 방문합니다. 100여 개 기업으로 구성된 경제 사절단과 함께하며 경제를 중심으로 정상 외교를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박석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후 첫 국빈 방문국은 아랍에미리트 UAE입니다. 오는 14일부터 17일까지 방문하는데 한국 정상의 UAE 국빈 방문은 지난 1980년 양국 수교 이후 처음입니다. 윤 대통령은 정상회담과 바라카 원전 방문 등 경제에너지 관련 일정을 소화합니다. 올해 첫 순방국이자 중동 지역 첫 방문지로 UAE를 선택한 것은 우리 외교의 초점을 경제 활성화와 수출 확대에 맞추고자 하는 윤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가 반영된 것입니다. 특히 이번 순방에는 국내 주요 그룹부터 중소 중견 기업까지 100여 개 기업으로 구성된 경제 사절단이 동행합니다. 양해각서 체결과 원전 방산 등 다방면 협력 강화, 세계 금융시장 큰손인 UAE 국부펀드와의 협력 투자 논의가 기대되는 이유입니다. 오는 17일부터는 스위스로 무대를 옮겨 일정을 이어갑니다. 윤 대통령은 우선 스위스 다보스에서 삼성전자, SK 등 국내 6대 그룹 총수와 IBM, 퀄컴 등 주요 글로벌 기업 CEO와 함께 간담회를 엽니다. 오찬을 함께하며 복합 위기 극복과 지속 성장을 위한 정부와 민간의 연대 협력 방안, 민간 시장 중심의 경제 정책 방향 소개 및 한국 투자 협력 등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19일에는 다보스 포럼으로 불리는 세계 경제 포럼 연차 총회에 한국 정상으로는 9년 만에 참석해 공급망 강화와 디지털 질서 구현에 대한 특별 연설에 나설 예정입니다. 이 밖에 취리 현지 동포 간담회, 부산 엑스포 유치 지원을 위한 한국의 밤 행사도 예정돼 있습니다. 이번 순방의 초점은 경제 외교에 맞춰져 있습니다. 신년사에서 밝혔듯 경제에 중심을 둔 정상 외교로 수출을 통해 복합 위기를 돌파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YTN 박석영입니다. 법원이 오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석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신문을 진행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10시 반 서 전 실장이 청구한 보석 허가 여부를 심리하기 위해 신문기일을 열 예정입니다. 보석 신문기일에는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해야 해 변호인은 물론 서 전 실장도 직접 나와 보석 필요성을 소명할 예정입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위가 내일 유족과 생존자 등이 참석하는 공청회 형식으로 3차 청문회를 엽니다. 국정조사 특위 여야 간사는 내일 오후 2시 국회에서 희생자 유족과 생존자를 진순인으로 채택해 3차 청문회를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유족 8명과 생존자 2명, 이태원 일대 상인 2명이 대상으로 참사 당시 상황 등에 대한 발언이 끝나면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1월 11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은 어떤 소식을 다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이현웅 아나운서와 주요 내용 정리해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첫 번째 기사 보겠습니다. 자, 조선일보 일면인데요. 자, 우리도 핵 보유해야 2030 세대가 68%나 찬성하고 있나요? 굉장히 좀 높은 수치네요. 네, 그렇습니다. 작년 11월 14일부터 21일까지 통일과 나눔재단, 조선일보,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가 칸타 퍼블릭에 의뢰해서 진행한 대북 통일 인식조사 결과를 인용한 기사가 조선일보 일면에 실려 있었습니다. 대상은 20세부터 39세까지 2030 세대 1000명이었고요. 질문지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기사에서 가장 주목한 부분, 앞서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북한이 핵을 폐기하지 않을 경우 우리도 핵을 보유해야 한다라는 대답에 68.1%가 찬성한다고 응답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맞대응하기 위해 주권 국가로서 국가와 체제 안정을 지키기 위해 국제사회 영향력 증대를 위해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응답자 중 82.9%는 북한 핵무기에 대해서 위협을 느낀다고 답했고요.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에는 85.4%가 동의한다고 대답했습니다. 한편 최근 관련 토론회가 열리기도 했는데요. 여기에 참가한 2030 세대 얘기를 들어보면 북한 주민과 김정은 정권을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 통일이 미래 세대에게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이다. 와 같은 대답도 나왔다고 합니다. 연초부터 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북한이 올해는 어떤 도발을 얼마나 하게 될지도 주목이 되고요. 그에 대한 우리 대응과 인식 변화에도 관심이 모아집니다. 네, 아무래도 북한이 정말 반복적으로 도발을 하다 보니까 젊은 층의 인식이 지금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기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류가 손자분이 되는구나. 오존층 구멍 점점 작아진다. 저희가 기후위기에 대한 경각심을 계속 갖고는 있지만 조금 희망적인 소식이 좀 있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자, 중앙일보 함께 보시면요. 최근 유엔과 나사, 유럽연합 등이 함께 보고서를 발표한 내용을 토대로 기사를 썼습니다. 이 보고서 내용을 보면 세계 각국의 환경 보호 노력이 어느 정도는 효과를 보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네, 지금 여기 지금 그림으로도 보실 수가 있는데 이 빨간 부분이 좀 작아지는 모습입니다. 이게 오존층 구멍이 작아지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왼쪽 그림이 2002년, 오른쪽이 2019년에서 2021년 사이 관측된 남극의 오존층 구멍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네. 점점 줄어든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거 과학계로부터 오존층이 점차 파괴되고 있다는 경고가 나오자 세계 각국은 프레온가스 등 오존 파괴 물질 줄이기에 나섰는데요. 그 효과가 이렇게 과학적으로 입증된 겁니다. 보고서에는 지금의 노력이 계속된다면 2040년까지 세계 대부분 지역에서 1980년대 수준의 오존층을 회복할 수 있다고 봤고요. 오존층 훼손 정도가 심한 북극은 2045년, 남극은 2066년이면 일정 수준을 회복할 거란 전망도 함께 실려 있었습니다. 세계 기상기구 사무총장은 이 보고서를 내면서 오존층 보호를 위한 인류의 대응은 기후변화 대응에도 좋은 선례가 될 거라고 했는데요. 화석연료 사용을 중단하고 온실가스를 줄이면 지구 온도 상승도 제한할 수 있다는 점이 드러났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이러한 노력들이 좀 지속돼서 우리 미래 세대에 좀 좋은 환경을 물려줘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자, 입시 관련 기사입니다. 정시 지원자가 없는 학과가 무려 26개. 지방대 소식이네요. 지원자가 아예 없는 학과가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정시 최종 경쟁률을 공개한 208개 대학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14개 대학 그리고 26개 학과에서 지원자가 한 명도 없었다고 합니다. 경북이 10개, 경남과 전남이 각각 4개, 또 부산과 충북, 충남이 각각 2개 등으로 이 기사에서는 지역 소멸 위기 우려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최근 추이를 보면요, 그 심각성을 더 느낄 수가 있었는데 2020학년도에는 3개 대학, 3개 학과였던 게 3년 사이 9배 가까이 증가한 셈입니다. 네, 이 학과 수도 중요하겠지만 학생 수도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2020학년도에는 모집 정원 4명만 못 채웠다고 본다면 이제는 그 규모가 445명까지 늘었고요. 해마다 점점 더 크게 증가하는 흐름입니다. 네. 입시 전문가들은 지금 상태라면 지원자가 없는 학과가 더 빠르고 폭넓게 늘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고요. 정부의 고민에도 지역대학 위기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네, 학생 수, 그 숫자로 보니까 정말 심각한 상황이구나라는 게 좀 실감이 되는데요. 입시 관련 기사 하나 더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대 1차 합격을 했는데 5등급이었는데 1차 합격을 했다고요? 조금 고개가 갸우뚱거리는 그런 소식인데요. 어떤 네, 소식이죠? 그렇습니다. 한 수험생 커뮤니티에 서울대 1차 합격 인증글이 올라왔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기준보다 한참 못 미치는 성적을 받고도 합격을 하면서 좀 발칵 뒤집어졌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 수험생의 사례를 보면 국어가 5등급, 수학 2등급, 영어 3등급, 그리고 과학탐구는 각각 5등급과 4등급이었는데요. 서울대 물리천문학부에 1차 합격한 사례가 있었고요. 또 다른 수험생 사례를 보면 국어가 3등급, 수학 2등급, 영어 3등급,
또 과학탐구가 각각 5등급, 4등급을 받았는데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에 1차 합격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서울대는 올해부터 정시 1차에서 수능 점수만으로 2배수를 뽑고요. 2차에는 내신을 반영해서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는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이 수험생들이 지원한 학과의 정시 최종 경쟁률이 2.1대 1 그리고 2.44대 1 정도였기 때문에 2배수를 뽑는 1차 합격은 가능했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자, 이들의 내신 성적이 얼마나 좋을지 그리고 마지막까지 눈치 작전을 벌이던 다른 1차 합격자들의 성적이 어떨지에 따라서 이 두 수험생의 최종 합격 여부가 가려질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우리 생각에는 전부 1등급을 받아야 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지만 정말 좀 의아하긴 한데 만약에 최종 합격이 된다면 그야말로 눈치 작전에 성공한 학생들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자,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자, 지금 정말 혼돈 속에 빠져 있는 브라질 관련 기사인데 지금 빨간 옷을 입은 사람들이 굉장히 사진 속에 많이 보이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노란 셔츠를 입은 그 시민들의 사진 얼마 전에 실려 있었는데 네네. 보우소나루 전 브라질 대통령 지지를 상징하고요. 이렇게 오늘 실린 붉은 셔츠는 룰라 대통령의 지지를 상징합니다. 며칠 전에 보우소나루 전 브라질 대통령 지지자들이 이 노란색 옷을 입고 의회와 대통령궁, 대법원을 습격하는 일이 있었죠. 현재까지 수천 명이 체포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를 규탄하고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사람들, 붉은 옷을 입고 거리로 나왔는데요. 보우소나루를 감옥으로 그리고 쿠데타 주동자들에 대한 사면은 없다라면서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같은 날 룰라 대통령을 비롯한 브라질의 입법, 사법, 행정 3부수장은 민주주의 수호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는데요. 현재 브라질의 국가적 정상적 기능이 회복됐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한편 조 바이든 대통령은 룰라 대통령과 통화를 하면서 브라질의 민주주의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전달했다고 하고요. 오는 2월 룰라 대통령을 백악관으로 초청하기도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브라질의 혼란이 좀 빨리 수습됐으면 좋겠고요. 자, 이어서 마지막 기사 보겠습니다. 자, 오늘이 11일이니까 이제 열흘 되면 설 명절이 시작이 되는데 이 명절 세시 풍속이 국가 무형문화재가 된다고요? 네, 맞습니다. 명절과 명절 세시 풍속이 올해 국가 무형문화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그 가치에 대한 연구 용역이 진행되고 있고요. 오는 9월에 지정될 전망입니다. 역사성은 물론이고 지금까지 한민족의 동질성을 지탱해주는 사회 문화적 가치가 크게 평가를 받았기 때문인데요. 이와 함께 우리 전통 문화를 자신들의 고유 문화라고 주장하는 중국의 왜곡에 맞서기 위한 의도도 있다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비물질 문화유산 자료를 보면요. 널뛰기나 아리랑, 김치 담그기 같은 이런 것들이 소개가 돼 있다고 하는데요. 한민족의 문화가 중국의 고유 문화로 왜곡되는 것에 대한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문화재청 측은 명절 세시 풍속의 문화재 지정은 우리 무형문화유산을 선제적으로 체계화하려는 시도의 일환이라고 밝혔고요. 내년에는 연날리기 등 민속놀이와 구전설화를 지정하기 위한 기초 연구를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네, 잊을만 하면 중국의 역사 왜곡이 계속해서 좀 이어지는데요. 우리 문화는 우리 손으로 스스로 좀 지켜야 할 것 같습니다. 국내 브리핑 이현웅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의힘 당권주자로 꼽히는 나경원 전 의원이 문자와 유선 두 가지 방법으로 대통령실의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직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나 전 의원은 어제 저녁 귀갓길에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실은 사의를 들은 적이 없다고 했다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어 아직 기후대사직에 대한 사의를 표명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현재 저출산 고령화 사회위원회 문제로 심려를 끼쳐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만 직을 내려놨다고 설명했습니다. 나경원 부위원장은 또 차기 당대표 출마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요. 대한민국과 국민의힘, 대통령에게 어떤 결정이 도움이 될지 고민하고 있다며 설 전에는 출마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직을 내려놓겠다라는 뜻을 표시했고요. 사실 이제 그 관련돼서 여러 가지 심려를 끼쳐드렸기 때문에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두 가지 방법으로 사의를 표명했고요. 문자와 유선으로. 당대표 출마 지금 결정하신 부분 혹시 있어요?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해야 되겠지만 고민의 지점은 결국 대한민국과 그리고 우리 국민의 힘과 또 대통령에게 어떠한 결정이 도움이 될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출마 결정을 그 기한은 좀 언제쯤으로 보고 계세요? 글쎄 정치라는 것이 여러 가지 상황이 많이 변하니까요. 조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설 전에는 좀 결심하신다고 보면 될까요? 네. 그렇게 하죠. 네,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부동산 사업은 보통 프로젝트 파이낸싱, PF를 통해 자금을 마련한 뒤 분양 대금을 받아서 갚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요. 이번 달 만기가 도래하는 PF 대출금이 10조 원이 넘는데 부동산 경기 악화에 따른 미분양 속출로 부실 위험이 커지면서 우리 경제의 뇌관이 되고 있습니다. 김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재건축 공사가 한창인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 포레온. 공사 대금 마련을 위해 조성된 PF 대출금 7,231억 원의 만기가 오는 19일 도래합니다. 현재 진행 중인 1차 계약이 70%에 못 미칠 경우 상환 연기가 불가피한 상황. 때마침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풀리면서 수요가 다시 꿈틀하는 데다 워낙 대규모 단지여서 보증을 통한 차환에 무리가 없을 거란 전망입니다. 보통 60제곱미터 이하만 된다고 그랬는데 이번에 이제 84제곱미터까지 다 되니까 어떻게 보면은 둔촌주공이 이번에 혜택을 좀 볼 거다. 그래서 계약률이 좀 높아질 거다. 문제는 규모가 작고 부실 우려가 커 만기 시 차환이 어려운 사업장들입니다. 이번 달 만기가 도래하는 PF 단기 사채와 ABCP는 13조 8천억 원 규모. 다음 달과 3월 만기 도래분을 합치면 1분기에만 30조 원에 달합니다. 지난해 말 자금 시장 경색으로 통상 6개월 미만인 ABCP 만기가 더 짧아지면서 1분기에 대거 몰린 겁니다.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지 않아 미분양이 발생하면 사업이 줄줄이 멈춰설 수 있어 올해 우리 경제의 최대 뇌관으로 꼽힙니다. 자칫 최근 5년 동안 부동산 대출 비중을 크게 늘려온 금융기관의 유동성 위기로까지 불똥이 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부동산 규제 완화에 이어 부동산 PF 보증을 강화하며 시장 부양에 나선 것도 이 때문입니다. 유동성 경색 과정에서 사업성이 있는 PF의 자금 조달이 어려워서 PF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 것은 막자라는 게 1번 원칙이고요. 부실이 현재화된 PF에 대한 이제 어떻게 보면 재구조화 작업도 같이 좀 저희가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발행된 PF 단기 사채는 177조 8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44.4% 증가했습니다. 일각에선 정부 지원으로 부실한 사업장의 도덕적 해이를 키울 수 있다는 지적도 있는 만큼 결국 사업성 판별이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YTN 김지선입니다. 미국이 재생에너지를 통한 친환경 전기 생산을 늘렸지만 온실가스 배출량은 최근 2년간 증가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미국 온실가스 배출량이 2021년 6.2% 늘어난 데 이어 지난해 1.3% 증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이 배출하는 온실가스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공업과 교통 분야에서 각각 1.5%와 1.3% 배출이 늘어나면서 온실가스 증가를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 석병훈 이화여대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자, 세계은행이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1.7%로 크게 낮췄습니다. 종전 예상이 이제 3%였는데 거의 절반 수준으로 낮췄거든요. 경기 침체 국면을 우려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세계은행이 세계 경제 성장률을 이렇게 낮춘 근본적인 원인은 전 세계적인 이제 물가 상승 현상, 그다음에 물가 상승 억제하기 위해서 각국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다 보니까 기업은 당연히 투자 수요가 줄어들게 되고요. 소비자들도 역시 소비 지출을 줄이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 결국 경기 침체를 유발하는 데다가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역시 예상과 다르게 장기화되고 있는 것을 감안해서 세계 경제가 침체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세계 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선진국들의 경기 침체가 더 클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얼마 전에 그 IMF 총재가 한 발언과도 대동소이한데요. IMF 총재 같은 경우도 세계 경제의 3분의 1이 경기 침체에 직면할 것이고 특히 세계 3대 경제권인 미국, 유럽, 그다음에 중국 경제권이 모두 다 이제 경기 침체를 겪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요.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지금 경제 성장률 전망을 크게 낮춘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밤사이 해외 증시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모두 다 상승 마감을 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뭐 최근에 연준 이사부터 해서 지방 연방은행 총재들까지 5% 이상으로 기준금리를 올릴 것이다. 그리고 이 고금리 상황이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다라는 발언도 했었고요. 네. 그다음에 제롬 파월 의장 역시 최근에 간밤에 유스톡홀름에서 연설을 통해서 또 매파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월스트리트에서는 시장에 대한 그 낙관론, 그래서 미 연준이 경기 침체가 되기 전에 긴축적인 통화 정책을 갖다가 멈출 것이다. 금리 인상도 멈추고 그다음에 뭐 올해 안에 금리를 갖다가 낮추기 시작할 것이다라는 이런 낙관적인 기대가 우세한 것으로 보이고요. 네. 하지만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을 이제 발표하기 전까지는 대세적인 상승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박스권에서 뭔가 횡보를 하다가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이 뭐 월가의 예상보다 낮게 나올 경우에는 다시 상승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네. 방금 전에 그 제롬 파월 의장의 발언을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중앙은행의 정치적 독립성이 필요하다. 이 부분을 좀 강조를 했는데 이 부분 좀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요? 예, 이것은 뭐 중앙은행 정치적 독립성이 중요한 것은 뭐 민주주의와 이 시장 경제,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동시에 채택하고 있는 많은 선진국들,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여기서 기본적으로 천명하고 있는 원칙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강조했다는 것은 뭐냐면 중앙은행에서 최근에 물가를 억제하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계속 올리고 있는데요. 기준금리를 올리게 되면 대출을 받아가지고 뭐 집을 장만했든지 이런 소비자들은 아무튼 이자 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고통을 받게 되고 당연히 소비자들이 이제 유권자이기 때문에 유권자들의 불만이 높아지면 정치인들은 또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정치인들이 만약에 중앙은행이 정치로부터 독립이 돼 있지 않으면 당연히 정치인들은 선거가 얼마 안 남았으면 금리 인상을 자제해라. 그러면 이제 물가 상승을 잡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금리 인상을 자제하라고 중앙은행에 압박을 하는 게 과거에 이런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확립되기 전에 항상 있어 왔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선거가 임박하면 중앙은행을 압박해서 정치인들이 확장적인 통화 정책을 해서 물가가 상승을 하고 선거가 끝나고 나면 이 경제에 쌓였던 거품이라든지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게 자산 가치가 폭락을 하면서 또 경제 위기가 오고 다시 또 선거를 임박하면 또 물가가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포스를 해가지고 정치인들이 다시 거품이 생기고 뭐 이런 게 반복돼 왔었거든요. 악순환입니다. 예, 그런 악순환을 막기 위해서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확보해서 연준의 의사결정자들의 임기를 보장하고 연준 총재의 임기도 보장해서 매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5년마다 대통령 선거도 있고 4년마다 국회의원 선거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선거에 따라서 단기적으로 바뀌는 정치인들의 영향 압력으로부터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도 뭐 한국은행 총재의 임기를 보장하고 이러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거가 중요성을 강조했다는 것은 앞으로 금리를 계속 올리는 이런 매파적인 통화 정책을 지속하면 당연히 인기가 떨어져서 정치인들이 압박을 하겠지만 나는 그런 거에 연연하지 않겠다. 이런 의사표시를 한 것이고요. 또 최근에 기후변화 관련해 가지고 뭔가 중앙은행에서 이제 정책 수단을 이용해서 기후변화에 대응을 해서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업체 뭐 이런 쪽에다가 자금 지원하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정치적인 압력도 받아왔는데요. 이것도 사실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중앙은행의 정책 수단이라는 것은 사실상 기준금리 조정밖에 없는데요. 한 가지 정책 수단으로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완전 고용과 물가 안정이라는 두 가지 정책 목표를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뭐 팀버겐의 정리라고 하죠. 정책 수단과 정책 목표는 동일해야지만 이게 달성이 가능한데요. 지금 한 가지의 정책 수단만 있고 기준금리 조정이라는 두 개의 정책 목표가 있어서 지금 두 개를 동시에 맞추는 것도 버거운 상황인데 여기다가 기후변화까지 추가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뭐 이런 거를 분명히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네.
결국은 미 연준의 이제 추가 긴축을 좀 시사하는 그런 발언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우리 정부가 중국의 단순 관광객 입국을 차단했는데 중국이 이제 보복 조치에 나섰어요. 그러니까 한국인 입국자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을 중단했는데 이게 뭐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그럼 어떤 여파가 좀 미치게 되는 건가요? 이전 가장 큰 타격은 당연히 그 여행사랑 항공사들 지금 뭐 중국에서 제로 코로나 정책을 완화해 가지고 원래는 이제 입국자들한테 2주 동안 격리를 해야 되는 의무가 부과돼 있다 보니까 관광 수요나 중국에 대한 그다음에 사업 목적으로 단기에 방문을 하고자 하는 출장 뭐 이런 것들이 많이 감소돼 있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항공사 실적, 중국으로의 그 항공편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네. 항공사 실적, 그다음에 여행사 실적이 나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최근에 제로 코로나 정책을 폐기함으로써 여행사나 항공사에서는 이제 실적이 중국으로의 그 실적이 올라갈 것으로 예측을 했었는데 이번에 조치로 인해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이번에 그 중국의 조치는 일단 그 외교에서는 이 상호주의가 원칙이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 뭐 미국, 유럽 모두 지금 중국의 코로나 확산 사태로 인해서 중국인 입국을 제한하고 있으니까 중국에서도 이에 상응하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서 뭐 제한을 할 것이라는 것은 이미 예측을 했던 것이었고요. 지금 한국하고 일본만 먼저 제한을 시작했는데요. 뭐 미국과 유럽으로도 확산이 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미 예측을 했던 것이고 단 이제 우리나라에서 중국인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를 철회하면 중국도 철회하겠다 이렇게 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이 춘절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코로나 확산세가 정점을 찍은 다음에요. 앞으로 뭐 한 3, 4개월 이내에 코로나 확산세가 꺾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과거에 뭐 대만이나 이런 방역을 닫았다가 풀었던 나라의 전례를 비춰봤을 때 그러면 올해 5월이나 6월쯤으로 이제 다시 중국과 한국 간의 그 교류가 비자 이제 단기 비자 발급에 대한 제한이 풀려서 교류가 활성화될 것으로 그래서 여행사와 뭐 항공사의 그 실적은 정상화될 것으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또 윤석열 대통령 새해 첫 해외 순방 저희가 좀 보도로 전해드렸는데 아랍에미리트와 스위스를 갑니다. 근데 경제인들이 굉장히 많이 함께 동행을 하더라고요. 어떤 성과를 좀 기대할 수 있을까요? 예, 아랍에미리트에 방문을 하는 것은 지금 아랍에미리트하고는 여러 가지 그 중동의 최근에 탄소 중립 관련해서 중동에 있는 많은 국가들이 최근에 고유가로 외화를 엄청나게 벌어들였습니다. 그렇지만 탄소 중립 때문에 뭐 2030년 이후에는 중동의 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그 원유라는 것은 사실 무용지물이거든요. 그래서 그 이전에 중동의 국가들이 새로운 먹거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투자 수요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UAE 같은 경우도 이제 마스다르 시티라는 것이 사우디아라비아의 네움시티하고 마찬가지로 뭔가 탄소 중립 이후에 미래의 그 먹거리를 개발하는 차원에서 아부다비 인근에다가 지금 2006년부터 계획을 세워가지고 원래는 2015년에 완공을 할 목적이었는데요. 2030년으로 좀 늦춰졌거든요. 근데 여기가 이제 청정에너지 설비를 바탕으로 해서 5만 명 규모의 새로운 도시를 건설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정보통신기술 관련된 투자, 유치가 지금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뭔가 새로운 수출의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UAE 같은 경우는 또 방산, 최근에 방산이랑 뭐 원전 뭐 이런 여러 가지 MOU 체결이라든지 이래서 수출의 기회, 중동에 대한 건설 뭐 이런 수출의 기회를 타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스위스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씩 세계 경제 포럼이 스위스의 다보스에서 열리는데요. 정계, 재계, 뭐 금융계의 고위 관계자들이 모여가지고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하고 새로운 또 투자의 기회가 창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적극 활용하고자 하는 의지로 보입니다. 네. 자, 마지막 소식도 간략하게 좀 짚어보겠습니다. 정부가 스페인 달걀 121만 개를 수입하기로 했는데 지금 근데 사실 달걀 수급이 비교적 안정적인 것 같은데 이렇게 수입하게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은 뭐 철새들이 많이 다니고요. 그다음에 겨울에는 그래서 철새들의 유입으로 인해서 조류 독감이 확산되는 사태를 과거에 여러 번 겪었습니다. 조류 독감이 확산을 하게 되면 당연히 그 산란계죠. 그 달걀을 생산하는 닭들을 살처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닭들을 살처분하게 되면 달걀의 공급이 감소를 하게 돼서 달걀 가격, 특히 설을 앞두고 달걀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데요. 달걀 가격이 폭등할 것이
것이 우려가 되는 실정입니다. 네. 그래서 그것을 대비해서 미리 수입처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일단 스페인으로부터 식용 계란을 121만 개 수입을 하겠다고 시범적으로 수입을 하겠다고 결정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데 이 121만 개라는 게 국내 그 달걀 공급량의 약 3% 수준이라서 정부에서는 이제 뭐 큰 영향은 없다고 보지만요. 네. 지금 산란계 농가에서는 반발이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정부에서 재정을 이용해서 원래는 이게 단가 한 10,000원 조금 넘는 가격인데요, 한 판에.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한 5,000원 중반대로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재정을 투입을 해서 국내에 지금 한 6,600원 한 판에 그 가격보다 싸게 공급할 예정이라서 산란계 농가에서는 좀 반발이 있는 실정입니다. 네. 네.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화여대 석병훈 교수와 경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천 일대에서 수천 채의 주택을 지어 차명으로 소유하면서 무려 2,700여 가구의 전세금을 가로챈 이른바 건축왕 일당의 전세 사기 사건 집중적으로 보도해드리고 있습니다. 어제는 건축왕 일당의 범행 수법에 대해서 보도를 해드렸는데 오늘은 건축왕 일당이 인신 구속을 피하기 위해 말로만 피해금을 변제하겠다는 약속으로 피해 서민들을 2번 울리는 사연을 보도해드립니다. 강성욱 기자입니다. 수천 채의 주택을 짓고 차명으로 소유하고 있는 이른바 건축왕. 인천에서 소문난 개발업자로 종합건설 회사까지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 회사를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문이 굳게 닫혀 있고 아무런 인기척도 없습니다. 입주 건물에는 여러 달째 관리비가 미납돼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이 회사 직원들이 한순간에 야반도주하듯이 사라졌다고 말합니다. 건축왕으로 불리는 실제 소유주를 만나본 적이 있습니까? 저도 이제 언론을 통해서 실제 소유주가 남 씨라는 거를 알게 됐는데요. 한 번도 만나본 적은 없죠. 그런데 건축왕은 사기 혐의로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자 갑자기 세입자들이 피해가 없도록 해결하겠다고 변호인을 통해 약속합니다. 영장 전담 재판부에는 자신이 외부에서 활동해야 문제를 풀 수 있다며 구속을 면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런 호소가 먹혔는지 지난달 말 건축왕을 포함한 일당 5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됩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이 자체 조사한 내용을 보면 건축왕은 이미 별다른 재산이 남아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건축왕이 인천 일대에서 수천 채의 주택을 지으면서 받은 금융권 대출금과 전세금으로 투자했다는 인천의 또 다른 오피스텔과 강원도의 한 개발 사업장도 이미 사업권이 금융기관 등에 넘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건축왕 일당으로부터 전세 피해를 본 사람들은 2,700여 가구로 추산됩니다. 이 가운데 이미 600여 가구는 경매나 공매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나머지 2,200여 가구도 순차적으로 똑같은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전세 피해자들은 최소한의 피해 보상을 위해서라도 건축왕 일당의 자산이 파악되고 압류하는 절차가 선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과 법원, 자치단체 어느 한 곳도 수천 명 피해자들의 피해금 변제를 위한 실질적인 노력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YTN 강성욱입니다. 이기영이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를 입증하는 데 핵심은 피해자의 시신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보름 넘게 이어지는 수색 작업은 여전히 진척이 없고 이기영의 거짓말로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는데 이대로 시신을 찾지 못하더라도 범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지 박정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경찰은 이기영이 전 여자친구를 살해했다고 자백한 지난달 27일부터 시신 수색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기동대와 드론 등을 동원하고 수색 범위도 한강 하구까지 넓혔지만 보름이 넘도록 허탕입니다. 이기영은 지난해 8월 초 시신을 묻었다고 진술했는데 그 즈음 내린 폭우로 시신이 이미 유실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시신을 유기한 장소를 놓고 이기영이 말을 바꾸는 등 혼선을 초래해 수색 작업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살인범죄에서 시신은 가장 강력한 물증이 됩니다.
사망 시각과 살해 방법 등을 추정할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시신이 없으면 피해자가 숨진 게 맞는지 타살된 건지 증명하기 어려워지고 살인 혐의 입증은 난관에 봉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시신을 찾지 못했다고 유죄 판단을 받을 수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지난 2019년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고유정도 시신을 심하게 훼손해 바다등 여러 장소에 유기한 탓에 끝까지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지만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범행 장소 곳곳에서 피해자 혈흔이 나온 데다 여기서 졸피뎀 성분이 검출되며 살인의 간접 증거로 인정된 겁니다. 결국 얼마나 확실한 간접 증거를 확보하느냐가 혐의 입증의 관건입니다. 혈흔과 그 가족들과의 그 DNA의 연관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중심으로 해서 공소 유지를 하기 위한 보강 증거를 추가적으로 확보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이기영의 전 여자친구 살해 혐의와 관련해 확보된 물증은 혈흔 정도. 경찰은 시신 수색 작업을 당분간 계속할 방침입니다. 또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전 여자친구 살해에 대해선 시신 없는 살인으로 기소하는 것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오늘 0시 반쯤 충남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천안시청 앞 계단으로 승용차 한 대가 돌진했습니다. 이 사고로 20대 남성 운전자가 다쳤고 시청 앞 계단이 일부 파손됐습니다. 음주 측정 결과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경찰은 운전자의 신원을 확인한 뒤 귀가시켰고 날이 밝는 대로 불러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어제 오후 6시 50분쯤 인천 서구 북인천 지하차도 근처에서 공항버스가 앞서 달리던 화물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의 충격으로 화물차 앞에 있던 승용차 5대도 연쇄 추돌하면서 승용차 운전자 2명이 다쳤고 사고 여파로 2개 차로 통행이 한때 통제됐습니다. 경찰은 브레이크 페달이 아닌 가속 페달을 잘못 밟았다는 60대 버스 기사의 진술을 토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풀빌라에서 혼자 물놀이를 하던 5살 아이가 숨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전남 담양경찰서는 어제 오후 5시 40분쯤 담양군 용면 풀빌라의 객실 수영장에서 5살 A군이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됐다는 신고가 소방에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A군은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습니다. A군이 발견된 수영장은 수심 1m가량으로 A군은 사고 10여 분 전 튜브를 몸에 끼고 있었지만 발견 당시엔 튜브와 몸이 분리돼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중국발 단기 체류 외국인의 코로나19 양성률이 이틀째 한 자릿수에 머물며 크게 낮아졌습니다. 방역당국은 위중증 환자 숫자가 실내 마스크 해제를 위한 마지막 고비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월요일 중국에서 들어온 단기 체류 외국인의 PCR 검사 양성률은 5.5%. 지난 6일 23%까지 치솟았다가 크게 떨어지며 이틀 연속 한 자릿수를 나타냈습니다. 입국 후 검사가 시작된 2일 이후 누적 양성률은 처음으로 20%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전체 해외 입국자 가운데 중국발 확진자의 비율도 80%에서 60%까지 낮아졌습니다. 고강도 선제 조치로 중국발 확산이 국내에 미치는 영향이 통제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신규 변이 출현 가능성도 높지 않다는 판단입니다. 중국 내 변이는 대부분이 BA5고 질병청이 발견해서 인지하고 있는 변이, 그 어떤 변이도 우리나라에 다 있습니다. 국내 겨울철 유행세는 뚜렷한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6만 41명으로 일주일 전보다 2만 명 넘게 줄었습니다. 주간 환자 발생 역시 2주 이상 감소하며 실내 마스크 조정 지표 4개 가운데 2개 이상을 충족한 상황입니다. 이번 주 위중증 환자 감소가 확인되면 방역당국의 실내 마스크 조정 논의에 본격적으로 나서기로 했는데 설 연휴 전에 결론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2주일 더 경과를 보면서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면서 그 이후에 전문가 자문위원회와 또 중대본 회의를 거쳐서 마스크 해제 시점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전문가들은 위중증 환자 숫자는 신규 발생과 시차를 두고 추이를 따라가기 때문에 새로운 변이가 급격히 확산하지 않는 한 위중증 환자 숫자도 조만간 꺾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오는 27일에 국제보건긴급위원회를 열어 코로나19에 대한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계속 유지할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칼라 드리스데일 WHO 대변인은 현지 시각 10일 유엔 제네바 사무소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국제보건긴급위원회 개최 일시에 관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코로나19는 2020년 1월 말 처음으로 비상사태가 선언된 뒤 3년 가까이 유지됐습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와 유럽연합 EU가 안보 위협과 전략적 경쟁이 심화하고 있다며 협력 관계를 한층 심화하겠다고 천명했습니다. 공동선언문에서 러시아와 중국 등 특정 국가가 구체적으로 명시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보도에 김진호 기자입니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과 샤를 미셸 EU 이사회 상임의장,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나토 본부에서 공동선언문에 서명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하는 국면에서 나토와 EU는 유럽과 대서양 안보가 최대 위협에 직면했다며 협력 관계를 격상하겠다고 천명했습니다. We are determined to take the partnership between NATO and the European Union to the next level. 이날 공동선언문은 나토와 EU가 약 20여 년 전 본격적으로 협력한 이후 역대 세 번째로 나온 것입니다. 직전인 2018년 공동선언문 기준으로는 5년 만에 발표됐습니다. 역대 세 차례 공동선언문에서 러시아와 중국 등 특정 국가가 구체적으로 명시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Russia's war against Ukraine has had two unintended consequences. It has strengthened both our organizations, the EU and NATO, and it has brought us closer together. 공동선언문은 중국의 증대하는 독단성과 정책들은 우리가 다뤄야 할 과제를 제시한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캐나다, 영국을 포함해 나토 회원국은 총 30개국입니다. EU 27개국 가운데 나토 회원인 나라는 21개국이고 나머지 6개국 가운데 스웨덴과 핀란드는 현재 나토 가입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두 나라가 나토에 합류하면 EU 전체 인구 96%의 방위를 나토가 담당하게 돼 서방 대 비서방의 진영 구도는 한층 뚜렷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개인 사무실에서 발견된 부통령 시절 기밀 문서에 우크라이나와 이란 등과 관련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CNN은 지난해 11월 중간선거 직전 바이든 대통령의 개인 사무실에서 발견돼 변호사들이 국립문서보관서에 보고한 기밀 문서는 모두 10건으로 우크라이나, 이란, 영국과 관련된 정보 보고 등이 포함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메릭 갈런드 미 법무장관은 트럼프 행정부 때 임명된 시카고 연방검사에게 조사를 지시해 초동 보고서를 전달받았으며 본격적인 수사 여부를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프랑스를 방문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유네스코 측에 사도 광산에 대한 일본의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구남도에 이어 조선인 강제노동의 역사를 부정한 채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다시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는 건데요. 도쿄 이경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주요 7개국 G7 순방의 첫 방문지 프랑스 파리를 찾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에마뉴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의 정상회담뿐 아니라 유네스코 측과도 만났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오드레 아줄레 유네스코 사무총장을 만나 일본이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 중인 사도광산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岸田総理からは佐渡の金山についても取り上げましたが、先方の反応も含め、これ以上の詳細については外交上のやり取りであり差し控えたいと思います。 지난해 일본이 조선인 강제노동 현장인 사도광산을 세계유산 후보로 결정하자 한국은 강한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일본은 그러나 대화 대신 역사적 사실 자체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強制労働であるとの韓国側の独自の主張につきましては、やはり受け入れることができません。江戸時代までの伝統的な手工業によります生産技術と生産体制を示す意向が
군함도 전시관에 강제노동 희생자들을 기리는 내용을 담겠다고 했지만 일본은 이 약속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유네스코가 시정을 촉구하며 개선 보고서를 내라고 하자 일본 정부는 오히려 조선인 차별이 없었다는 주장을 담았습니다. 報告書は我が国がこれまで世界遺産委員会における決議を真摯に受け止めまして、これら決議に誠実に対応してきていることを明確に示すものとなっております。 유네스코는 지난해 일본이 낸 추천서 내용이 충분하지 않다며 사도광산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다음 달 1일까지 추천서를 다시 제출할 방침입니다. 지난해 6월 러시아에서 열릴 예정이던 세계유산위원회가 기약 없이 연기된 가운데 심사가 재개될 경우 한일 관계에 또 다른 불씨가 될 전망입니다.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3주째 폭우와 강풍을 동반한 겨울 폭풍이 이어지면서 최소 16명이 사망했습니다. 현지 시각 10일 워싱턴 포스트는 폭우가 캘리포니아 전역을 강타하면서 누적 인명피해가 이같이 집계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이번 폭우로 캘리포니아 주요 하천이 위험 수위로 치솟으면서 재난대응당국이 3,400만 명이 넘는 주민을 대상으로 홍수주의보를 내렸습니다. 오늘도 예년보다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1.5도로 예년 기온을 7도가량이나 크게 웃돌고 있고요. 한낮에도 9도까지 오르는 등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특히 지형적인 영향을 받는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기온이 더 크게 치솟겠는데요. 오늘 강릉의 한낮 기온은 15도까지 오르는 등 3월 하순에 해당하는 초봄처럼 포근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늘 자체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하지만 대기가 정체되면서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종일 나쁨 수준을 유지하겠고요. 출근길에는 안개까지 뒤엉키며 시야가 답답한 곳이 많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면 서울이 영하 1.5도, 대전이 영하 3.7도, 광주는 0도 등으로 큰 추위는 없는 상태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9도, 대구가 13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겠고 동해안과 제주도는 15도 안팎까지 올라 상대적으로 더 온화하게 느껴지겠습니다. 내일은 온화한 남풍이 더해지며 서울의 한낮 기온이 13도까지 오르겠고요. 1월 중순 기준으로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하는 곳도 있겠습니다. 이후 내일 밤 제주도와 남해안을 시작으로 일요일까지 전국에 비나 눈이 내리겠는데요. 눈비가 그친 뒤 다음 주에는 날씨가 다시 추워지겠습니다. 현재 동해안에는 건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바람까지 다소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눈비가 내리기 전까지 산불 등 화재 예방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신미림입니다. 네, 이상으로 굿모닝 YTN을 마칩니다. 잠시 후 뉴스라이더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